모든 게임은 여기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하프라인입니다. 2516 프리미어리그 11라운드 끝난 지금 위클리 리뷰 진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11월 8일 토요일이었죠. 토트넘 허스퍼 스타디움에서 펼쳐졌던 토트넘 허스퍼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의 경기. 자, 이 경기는 일단 2대2로 마무리가 됐고 굉장히 재밌는 경기였죠. 토트넘 팬분들에게는 아쉬웠고 맨유 팬분들에게는 도파민 그 자체였던 경기. 그 후반 로스타임 들어가자마자 히샬리송의 골이 터졌을 때까지만 해도 토트넘 팬분들의 도파민도 엄청나게 터졌었던 히샬리송의 그 헤더골. 정말 말 그대로 후반 추가 시간에 모든 게 이루어졌던 게임이었죠. 홈팀 토트넘이 막판 역전에 성공하는 듯 했지만 더리우트의 극적인 헤더골로 맨유가 무승부를 만들었습니다. 전반 30분 10월 이달의 선수를 수상했던 브라이언 은베모의 깔끔한 빡빡이 헤더 선제골로 맨유가 경기를 앞서 나갔고, 토트넘의 수비 집중력이 아쉬웠던 장면이었죠. 반면에 맨유에 이어질 듯 이어지지 않던 그 공격의 실들이 한 큐에 모이면서 은베모 헤더골이 반짝였습니다. 후반 마지막 10분을 남겨둔 시점까지도 리드를 잡아가고 있었죠. 근데 후반 84분 교체로 투입됐던 마티스텔이 멋진 터닝슛으로 동점골을 만들었습니다. 이 골 장면은 우도기의 낮은 크로스를 텔이 잘 잡아내고 멋진 턴을 만들면서 때린 슈팅이 더리우트를 슬쩍 맞고 골로 연결된 장면이었는데 결과적으로 프랑크 감독의 용병수를 칭찬할 만했던 장면이었죠. 콜로무아니를 빼고 오도베를 넣을 때는 존슨이나 히샬리송이 아니라 콜로무아니를? 왜냐면 저는 콜로무아니가 공격 3인방 중에서 제일 볼이 튀지 않고 안정적이고 연계도 괜찮았다고 생각해서 조금 오잉스러운 교체였는데, 결과적으로 좌잉으로 투입됐던 오도베르가 엄청나게 좋은 움직임들을 보여주면서 토트넘이 만들어낸 두 골에 모두 관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날 킥 퀄리티가 굉장히 안 좋고 좀 매번 왜 이러는지 모르겠는데 인성 이슈 보여주는 페드로 포로를 빼고 스펜스를 우측으로 돌려서 좌측에는 우도기를 투입. 데스티니 우도기가 스펜스에게 선발을 해주고 꽤나 굶주려 있었는지 그 원래의 장점이었던 스피드를 살린 드리블이랑 저돌적인 돌파를 자주 시도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었고, 결국 오도베르의 중원 돌파 후에 받게 된 볼을 낮은 크로스로 올리고 텔의 골을 어시스트 해줬습니다. 그리고 후반 추가 시간 1분 주말 예능의 시작을 알리는 도파민 대잔치가 열렸죠. 폼이 좋아 보였던 토트넘의 오도베르가 코너킥으로 연결된 볼을 그 순간적으로 토트넘을 떠난 토트넘 레전드 손흥민이 순간적으로 접신한 듯한 모습이었어요. 오른발 감차를 때렸는데 그게 히샬리송 머리로 향했고 히샬이 그 순간적인 센스로 살짝 치어서 골이 들어갔는데, 저는 그거 히샬리송이 의도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 순간적으로 그 공이 오는 걸 인지를 해가지고 슬쩍 궤도를 바꿔보려 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보통 일반적으로는 슈팅이 날아오면 골에 관여될까봐 피하는 게 보통인데, 오히려 가져다 대려는 움직이는 걸 보면은 이 히샬리송이라는 선수의 골에 대한 집중, 욕심, 열망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이기고자 하는 열망이 가득한 선수들은 팬들의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죠. 실력이 뒷받침된다는 전제하에서. 이 경기가 도파민이 여기서 끝인 줄 알았는데 히샬리송이 우통을 너무 일찍 까면서 호들갑을 떨었던 탓인가요? 당연히 토트넘의 역전승을 이 경기를 보던 모두가 예상하고 있었을 거예요. 심지어 맨유 팬분들도 좀 회의적인 시선으로 보고 계셨겠죠. 근데 이게 웬열, 맨유가 경기 종료 1분도 채 남기지 않는 시점에서 코너킥을 얻었고,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딥코너로 높이 차올린 볼을 더리우트가 헤더 동점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헤딩 동점골 장면에서는 맨유의 골키퍼 라먼스 선수를 칭찬해주고 싶은데, 이 골 장면을 보면은 맨유의 골키퍼였던 라먼스가 이제 코너킥 공격 시퀀스에 참여를 하죠. 먼 길 올라와서 공격에 가담을 해줬는데, 브루노 페르난데스의 인스윙 코너킥이 올라올 때 라먼스가 더리우트랑 동선을 겹쳐서 그 위쪽으로 올라가는 듯 하면서 토트넘 수비를 끌고 들어갑니다. 여기에서 이제 브레넌 존슨이랑 오도베르 수비 가담을 했는데, 이 두 명이 동선이 또 겹치면서 모두가 라먼스를 따라가고
뒤에 남겨져 있던 더리우트가 파포스트로 슬쩍 접근을 하면서 아무런 저항 없이 간편하게 헤더골을 기록을 했어요. 참고로 요 재밌는 기록이 있어서 말씀드리자면은 이번 경기는 토트넘이 리그 경기에서 90분 이후에 역전골을 넣고도 승리하지 못한 사상 첫 사례로 기록이 됐다고 합니다. 토트넘에서는 미키 반더벤 선수를 칭찬해주고 싶은데 이날 셰슈코의 그 1대1 찬스가 있었죠. 그 장면을 진짜 보면서 육성으로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었는데 엄청난 슈퍼태클로 저지해내는 장면. 왜 이 선수가 그 공격적 재능이 그렇게나 뛰어났는데도 수비수로 써야 하는가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진짜 엄청난 태클이었고 이런 장면들이 모아져서 결국 토트넘이 잠깐이지만 역전을 할 수 있었던 것이겠죠. 그리고 맨유의 셰스코 선수는 후반 교체 투입되고 나서 솔직히 이 속된 말로 엄청난 삽질들만 보여주다가 부상을 당하고 경기에서 나가게 되는 또 이 안타깝지만 또 민폐를 끼치는 결과가 결국에 만들어졌어요. 선수의 부상은 언제나 안타깝고 쾌차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만 이날 경기에서 셰슈코 선수의 움직임은 맨유 팬분들을 진짜 미치게 만들기에 충분했죠. 안 좋은 쪽으로요. 1,000억이나 되는 돈을 주고 사온 선수가 저런 모습이면은 팬분들은 복장이 터지고도 남죠. 저도 아스날 팬으로서 그 패패를 겪어봐서 이해를 합니다. 이 경기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맨유는 그들의 무패 행진을 계속 이어나가면서 결과값은 무승부 승점 1점이지만 팀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상승시킬 수 있었던 경기였어요. 그들은 매 경기 골을 만들어내고 있고 지금 5경기 무패 행진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토트넘은 그들의 홈에서 어설픈 경기력으로 전반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후반전은 꽤나 달라진 모습이었어요. 사비 시몬스를 중심으로 공격은 활로를 조금씩이나마 찾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습니다. 거기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프랑크 감독의 교체 카드들은 모두 적중했고 경기를 뒤집을 수 있었습니다. 잠깐이지만요. 그러나 토트넘은 또다시 세트피스 수비에서 실점하면서 눈앞에서 승점 3점을 놓치고 1점만 가져가는 결과를 만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토트넘은 이제 A매치 브레이크 이후에 북런던 더비, 아스날을 상대하러 원정길에 오르게 됩니다. 리그 선두를 달리고 있는 아스날을 상대로 좋은 흐름을 가져갈 수 있을지 북런던 더비가 더욱 기대되게 만드는 경기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열린 힐 디킨슨 스타디움에서 열린 에버턴과 풀럼의 경기. 결과는 에버턴이 2대0으로 승리를 하면서 풀럼을 상대로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지금 풀럼의 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에버튼이 2대0 승리를 거두면서 다시 상승세를 타게 됐습니다. 에버튼은 2018년 9월 이후 처음으로 그들의 홈에서 풀럼을 상대로 승리를 거두었는데 풀럼은 에버튼의 옛 구장이었죠. 구딘슨 파크에서는 강력한 모습을 보여줬었어요. 여기서는 이제 4승 1무를 기록하면서 에버튼을 상대로 강력한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에버튼의 새로운 홈구장에서는 더 이상 그런 모습을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 경기를 봤을 때는요. 에버튼은 8월 말 이후에 크리스탈 팰리스에게 1승만 챙기고 승리의 맛을 못 보고 있었는데 한 달 만에 다시 그들의 홈에서 승리를 챙길 수 있었습니다. 풀럼의 경우 4연패 이후 현재 프리미어리그 팀들의 떠오르는 보양식이죠. 울버햄튼을 상대로 승리를 거두면서 분위기 반등을 노렸으나 데이비드 모예스 감독의 에버튼에게 덜미를 잡히게 됐습니다. 이날 경기에서는 에버튼이 옵사이드로 무려 3골이나 취소되는 불운을 겪기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도적인 공격력을 과시하면서 완승을 거두었습니다. 에버튼은 지금까지 주전 공격수로 활약하던 베투 선수가 좀 안 좋은 퍼포먼스를 계속 보여줬죠. 그래서 이제 프랑스의 23살 공격수, 젊은 공격수죠. 티에르노 바리 선수가 선발로 나와서 활약을 했는데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초반부터 이번 경기에서 그의 활약을 예고하는 듯한 위협적인 헤더를 시작으로 경기를 시작을 해 나갔는데 풀럼은 세세뇽의 공격 가담을 통한 몇몇 장면들이 좋았지만 공격이 전혀 위협적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에버튼은 달랐죠. 전반전에만 2골이 옵사이드 판정으로 취소가 됐는데 모두 정말 간발의 차로 옵사이드 판정이었던 만큼 에버튼의 화력은 강력했습니다. 그만큼 풀럼의 수비도 흔들렸다는 뜻이지만요. 전반 추가 시간에 결국 골이 터졌습니다. 타르콥스키의 헤딩이 크로스바를 맞고 튀어나오는 거를 이로에그 부남 선수가 제대로 맞히지 못한 공이 흘러나왔는데 그게 이드리사 게이 앞에 떨어졌고
게헤 선수가 이를 침착하게 밀어넣으면서 1대0 리드를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후반 들어서는 듀스베리올의 멋진 슈팅이 골로 이어졌지만 이게 또 옵사이드 판정, 골이 취소되면서 이 경기에서만 3번째 옵사이드 취소골이 나왔습니다. 풀럼은 후반전 투입한 이제 조슈아 킹 선수를 중심으로 공격이 활발히 펼쳐지는 모습을 보였는데 항상 이 마무리가 좋지 않았어요. 그리고 특히나 또 같이 투입됐던 무니스 선수가 투입 17분 만에 부상으로 빠지면서 풀럼의 공격력은 약해지게 됐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다시 한번 짚어드리지만 풀럼은 지금 세세뇽, 조슈아 킹, 해리 윌슨으로 이어지는 삼각 공격 편대가 좀 활발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은데 마르코 실바 풀럼 감독은 아직 이 공격 전술을 경기 초반부터 쓸 생각은 없어 보여요. 후반 40분에는 듀스베리올의 코너킥을 마이클 킨이 헤더골로 연결하면서 쐐기골을 장렬하고 경기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날 경기로 에버튼은 승점 15점, 현재 13위에 올랐고 풀럼은 승점 11점으로 2계단 아래 15위에 랭크됐습니다. 에버튼은 토트넘전에 3대0 패배였죠. 0대3 패배였죠. 세 구장에서의 무패행진이 깨졌는데 이번 승리로 다시 홈경기 안정세를 되찾았습니다. 최근 프리미어리그 홈 8경기에서 단 한 번만 패했으며 그중 절반 4경기에서 클린시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한편 풀럼은 유효슈팅 4개 중에서 2회만이 픽포드한테 실질적인 위협이 됐던 슈팅들이었죠. 풀럼의 기대 득점 수치, XG 값이 0.4에 불과했다는 점은 그들의 공격 전개가 얼마나 빈약했는지 잘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자, 오늘 경기에서 그 듀스베리홀 선수의 활약이 좀 돋보였는데 미드필드에서 많은 공격 활로를 찾아가면서 듀스베리홀이랑 이제 잭 그릴리시 선수가 같이 연계하는 플레이가 많이 나왔습니다. 이날 경기에서 듀스베리홀은 태클 4회 성공시켰고 그리고 찬스 메이킹을 2회를 만들면서 잭 그릴리시에 이어서 두 번째로 높은 찬스 메이킹 횟수를 성공시켰고 그리고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는 마이클 킨 선수. 이날 헤더골을 한 개 더 추가시키면서 20-21 시즌 이후에 프리미어리그 수비수 중에서 두 번째로 많은 13골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참고로 가장 많은 득점을 올린 선수는 아스날의 가브리엘 마갈량이스 선수 18골입니다. 자, 이 경기는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고 세 번째 경기 웨스트햄의 홈 런던 스타디움에서 펼쳐졌던 웨스트햄과 번니의 경기. 이 경기도 골이 굉장히 많이 터졌습니다. 웨스트햄이 3대2로 번니를 제압하면서 2024년 10월 이후 처음으로 프리미어리그 홈 2연승을 거뒀습니다. 웨스트햄. 지금 상당히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지금 2연승을 거두면서 반등의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고 이날 경기에서도 웨스트햄은 이 전 라운드였죠. 뉴캐슬전처럼 먼저 실점을 했지만 후반 막판 2개의 교체 카드가 모두 적중, 연속 득점에 성공하면서 짜릿한 역전승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지난 라운드에서 뉴캐슬 유나이티드를 상대로 값진 홈 승리를 거둔 웨스트햄은 이번에도 런던 스타디움에서 다시 한번 승리를 재현하면서 누누 감독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었습니다. 이 승리로 웨스트햄은 프리미어리그 17위 번니와 승점 10점으로 동률이 되었는데 비록 여전히 18위로 강등권에 머물러 있지만 팀 전체가 뉴캐슬전에 이어서 다시 한번 투지와 반등의 기운을 보여준 경기였습니다. 경기 전에 웨스트햄의 누누 감독은 이 팀의 강등권 상황에 대해서 아직 걱정하지 않는다 하면서 뭐 좀 은근한 자신감을 내비쳤는데 이날 경기를 보니까 이 말이 근거 없는 자신감은 아닌 것 같아요. 웨스트햄은 2경기 연속 선제골을 내주고도 승리를 함으로써 팀의 공격 효율성이 꽤 눈부신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웨스트햄은 총 15개의 슈팅을 기록을 했는데 이 중에 6개가 유효 슈팅으로 이어졌고 기대 득점 XG 값 수치가 3.02를 기록했어요. 반면에 번니는 XG 값이 1.24에 그쳤죠. 굉장히 효율성이 높은 공격 시퀀스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아직 보완해야 될 부분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웨스트햄은 이번 시즌에 프리미어리그에서 헤딩으로만 9골을 실점 중에 있습니다. 지난 시즌에 8골이었거든요. 헤더로 기록된 실점이. 이거보다 지금 벌써 3분의 1도 안 지난 시점인 11라운드 만에 한 골 더 많은 기록이 만들어진 걸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수비의 취약점으로 보여지는 부분이어서 이 부분은 보완이 필요할 것 같은 모습입니다.
번니 같은 경우에는 초반부터 이 점유율을 바탕으로 경기를 지배해 나갔는데요. 플레밍의 선제 헤더골이 그 흐름의 결과였죠. 웨스트햄은 이제 파케타가 5번째 경고를 받게 됐는데 전반 25분에 이렇게 됨으로써 다음 라운드에 펼쳐지는 본머스와의 경기에서 파케타는 나올 수가 없게 되는 악재를 겪게 됐습니다. 이게 오히려 팀의 집중력을 자극했는지 이후부터 이제 웨스트햄의 공격 시퀀스들이 살아나기 시작하면서 좀 집중력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이제 흐름이 웨스트햄 쪽으로 넘어오게 되는 계기였죠, 오히려. 그래서 점점 이제 후반 들어서 웨스트햄이 자신감을 회복하고 이제 소우책이랑 워커 피터스의 연속골로 누누 감독 체제 아래에서는 가장 공격적인 경기력을 보여줬어요. 이날 나온 워커 피터스 선수의 골은 그의 웨스트햄 데뷔골이었고 막판에 이제 아레올라 선수, 이 웨스트햄의 골키퍼죠. 아레올라 선수의 좀 실책성 플레이가 나오면서 한 골을 먹기는 했는데 그 마지막에 불안한 순간이 나오긴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홈팬들의 함성 속에 승리를 지켜냈습니다. 스콧 파커 감독의 번니가 이번 시즌 볼 점유 기반 축구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 미드필드에서 볼 잘 돌려요, 나름. 그리고 우고 축구 선수의 그 슈팅도 꽤 위협적인 모습이 있었고, 플레밍 선수는 헤더골을 기록은 하긴 했지만 결정적인 순간마다 좀 마무리가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올 시즌 지금 번니의 11라운드까지의 모습을 봤을 때는 점유율은 높은 축구를 보여주지만 마무리를 못하는 좀 비효율적인 모습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후반전에는 이제 웨스트햄한테 그 흐름을 넘겨준 이후에는 공격 작업에서 위협적인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못했고, 이제 A매치 브레이크 이후에는 첼시와 홈 경기를 앞두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팀의 좀 대대적인 개편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날 경기에서 좀 재밌는 기록들을 살펴보자면은 웨스트햄은 뉴캐슬전에 이어서 2경기 연속 역전승에 성공을 했고, 이날 결승골의 주인공이었죠. 토마시 소우책 선수는 프리미어리그 통산 38번째 골을 득점을 시켰는데 체코 선수잖아요. 체코 출신 선수인데 체코 선수 최다 득점 기록이 과거에 리버풀에서 활약했던 파트리크 베르게르 선수와 타이 기록을 만들게 됐습니다. 38골. 자, 이로써 소우책 선수는 이제 프리미어리그에서 한 골만 더 기록을 하면은 체코 선수 출신 프리미어리그 최다 득점자 기록을 올릴 수 있는 선수가 됐습니다, 현재. 그리고 소우책 선수가 지금 38골 중에 24골이 모두 팀을 한 점 앞서게 만드는 결정적인 골들이에요. 순도가 굉장히 높은 골들이죠. 이는 웨스트햄 역사상 3번째로 많은 득점 기록인데 1위는 안토니오 선수의 34골, 그리고 2위는 보웬 선수의 27골입니다. 그리고 번니는 최근 원정 7경기에서 모두 2실점 이상 허용을 했으며 이는 2010년 1월 이후 최장 기록입니다. 번니의 수비력이 프리미어리그에서 얼마나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 보여주는 기록이죠. 자, 결론적으로 웨스트햄은 전반에 불안한 출발을 딛고 후반에 교체 카드와 집중력을 앞세워서 완벽한 반전을 이뤄내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누누 감독 체제에서 팀의 분위기가 확실히 살아나오고 있지만 공중볼 수비는 여전히 큰 과제로 남아있고, 반면 번니는 이제 결정력 부족과 수비 불안으로 또 한 번 승리를 놓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경기. 굉장히 또 재밌는 경기였죠. 썬덜랜드와 아스날의 경기. 자, 썬덜랜드와 아스날 경기는 2대2로 마무리가 됐는데, 자, 리그 6연승을 노리던 리그 선두 아스날은 홈에서 무패를 기록 중인 썬덜랜드를 상대하기 위해서 썬덜랜드의 홈 스타디움 오브 라이트로 향했습니다. 너무 재밌는 경기였는데 이날 결과는 2대2 무승부. 썬덜랜드는 그들의 홈에서 무패행진을 이어가게 됐고, 아스날은 연승 기록은 깨졌지만 리그 8경기 무패행진은 이어가게 됐습니다. 아스날은 현재 스트라이커 포지션의 모든 선수들이 지금 부상으로 빠져 있죠. 그래서 그들의 미들라이커, 굉장히 톱에 섰을 때 살아나는 선수 미켈 메리노 선수를 톱 자리에 배치하면서 미켈 메리노의 골 결정력에 연승의 기대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경기는 아스날 유스 출신 센터백이죠. 덴발라드. 이 선수 너무 잘하는데 덴발라드 선수의 멋진 슈팅으로 썬덜랜드가 앞서 나가게 됐습니다. 후반전에는 근데 이제 썬덜랜드의 그 르페 선수의 실책으로 사카 선수가 이제 득점하면서 경기는 원점. 그리고 후반 74분 아스날의 트로사르 선수가
엄청난 중거리 슛을 성공시켰어요. 중거리 슛 골을 기록하면서 이 경기가 결국엔 또 아스날의 승리로 가는구나. 아스날 진짜 잘한다. 이렇게 경기가 흘러가는 듯 했는데 또 약속의 후반 로스타임 추가 시간. 자, 여기에서 이 썬더랜드의 브로비 선수가 이 바이시클 킥이라고 표현을 해도 되겠죠? 이 공중볼을 딱 그 멋있게 처리를 하면서 이게 또 라야 선수가 막지 못하고 골로 연결되면서 경기는 극적 무승부로 끝나게 됐습니다. 이 시즌 초반만 해도 이 썬더랜드가 강등권 근처에서 좀 고전할 것처럼 예상을 했었는데 이 르브리스 감독의 썬더랜드는 이제 리그 선두 아스날을 상대로도 당당히 맞서는 수준까지 성장을 했어요. 경기 전부터 이 썬더랜드는 이 홈 경기장이니까 아스날의 이 롱스로인 세트피스를 차단하기 위해서 광고판들과 이 경기장의 이 사이를 좁히는 기술적 홈 이점까지 활용을 했습니다. 이거는 뭐 홈 경기장을 이렇게 뭐 바꾸는 거는 뭐 똑똑한 전략이죠. 그래서 아스날은 뭐 그들이 잘 활용했던 롱스로인 전략을 활용하지 못했고, 아스날의 수비는 이번 시즌 내내 단단했지만 이 덴발란드 선수는 자신의 유스 시절을 보냈던 팀을 상대로 전혀 주눅들지 않는 엄청난 슈팅으로 현재 클린시트를 유지하고 있던 아스날을 상대로 골을 기록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너무 멋있는 골이었어요. 근데 이제 후반 들으면서는 아스날이 점유율을 완전히 장악을 했어요. 좀 달라진 모습을 보였는데, 그래서 썬더랜드는 이제 실수를 줄이는데 좀 집중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결국에는 결국 실수해서 그 골 장면이 나왔죠. 그리고 또 경기 막판에 그 덴발라드 선수가 그 슈퍼블록 하나 성공시켰죠. 엄청난 블록을 하면서 경기를 지켜내는데 또 일조를 했고. 그래서 덴발라드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날 썬더랜드에서 공수에 걸쳐서 모두 엄청난 활약을 보여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썬더랜드는 이제 또 이렇게 시즌 초반에 돌풍을 이어가면서 A매치 브레이크 이후에는 이제 풀럼 원정 경기거든요. 이 경기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잡아낼 수 있을 것처럼 예상이 됩니다. 지금 현재 썬더랜드의 기세를 봤을 때는. 자,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맨시티와 리버풀이 이번 라운드에 맞붙게 되니까 이 경기를 승리하면서 이제 우승 경쟁을 하고 있는 두 팀한테 심리적 압박을 줄 수 있었던 경기인데, 승리를 한다면 네, 좀 악재라고 볼 수 있죠. 지금 스트라이커 포지션에 있는 모든 선수들이 부상으로 빠지는 악재를 겪으면서 미켈 메리노의 골 결정력에 기대를 했으나 크게 달라지지는 못했고, 후반에는 이제 수비 맨디 선수의 활약이 돋보이는 순간들이 많았고, 자, 이러면서 아스날의 리그 무실점 4연승 기록은 깨졌고, A매치 브레이크 이후에는 이제 북런던 더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토트넘 하스퍼와 이제 북런던 더비를 앞두고 리그에서 이제 무승부를 기록하면서 지금 현재 시점 결과적으로는 맨시티와 4점 차로 좁혀지게 됐어요. 지금 이제 현지 기사에서는 르브리스 감독의 썬더랜드를 두고 더 이상 퍼거슨 타임이 아니라 르브리스 타임이라고 불러야 한다,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끝날 때까지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그 정신. 썬더랜드가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만 90분 이후 득점이 5골입니다. 이건 리그 최다고요. 그 중에서 3골은 경기 결과를 바꾸는 골이었어요. 2승 1무를 만든 3골이었는데, 이 결과만 봐도 지금 썬더랜드라는 팀이 얼마나 집중력이 강하고 경기가 끝날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이들의 팀 컬러를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 발라드의 선제골, 이날 경기에서 나왔던 첫 번째 골은 아스날이 812분 만에 실점한 첫 골이었습니다. 이전 실점이 이제 뉴캐슬전에 볼테마데 선수한테 먹혔던 골이었는데, 그리고 또 2516 시즌 들어서 처음으로 한 경기에서 2골 이상을 내준 사례이기도 해요. 아스날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아스날이 그만큼 또 이 클린시트 경기도 많이 기록을 하고 있었고, 수비도 굉장히 탄탄한 팀이었는데, 이 탄탄했던 방패가 썬더랜드라는 창에 깨지는 경기였습니다. 이날 2골 실점은 전체 팀 지금까지 전체 실점의 40%에
해당하는 실점이었으니까 얼만큼 아스날이 골을 안 먹고 있는지를 또 보여주는 수치이죠. 트로사르 선수는 아스날에서 첫 중거리 골을 성공시켰고 프리미어리그에서 득점한 전체 득점에서도 33경기 만에 박스박 득점이에요. 그리고 아스날은 이번 경기로 승격팀 상대로 14경기 연속 승리 행진을 마감을 했고요. 마지막 패배가 2023년 5월에 있었던 노팅엄 포레스트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스날이 얼마나 승격팀들을 상대로 깡패였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었죠. 자, 이날 무승부로 아스날은 승점 26점, 여전히 리그 선두를 달리고 있고 썬덜랜드는 승점 19점으로 4위에 랭크됐습니다. 자, 다음 5번째 경기, 스탠퍼드 브리지에서 첼시가 울버햄튼을 상대로 3대0 완승을 거뒀습니다. 지난 주말에 풀럼전이었죠. 울버햄튼 3대0 패배 이후에 그들의 감독 비토르 페레이라 감독이 경질당했죠. 비토르 페레이라 감독을 경질한 울버햄튼은 제임스 콜린스가 임시 감독으로 지금 팀을 이끌었는데 팀은 여전히 불안했어요. 전반전까지도 나름 버티기는 했지만 후반 들어서 첼시가 완벽히 주도권을 더 잡았고 엄청난 파상 공세를 퍼부으면서 3대0 대승을 거뒀습니다. 전반전에도 첼시의 파상 공세를 버텨냈던 울버햄튼이었는데 전반전에는 울버햄튼은 슈팅을 단 한 개도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후반전에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경기였죠. 첼시의 공격이 너무 거셌어요. 특히 엔소 페르난데스랑 가르나초의 영향력이 엄청났습니다. 현재 프리미어리그 내 안 좋은 말이긴 한데 최고 맛집 중에 하나죠. 지금 울버햄튼. 첼시는 이날 울버햄튼을 상대로 홈에서 엄청난 공격력을 보여주었는데 특히 그 가르나초와 네투의 스피드를 살린 공격들이 너무 매서웠어요. 거기다가 또 후반에는 이스테방 나왔는데 이스테방도 스피드가 굉장히 좋잖아요. 주중에 UEFA 챔피언스리그 원정 아제르바이잔을 다녀오면서 비행 시간도 길었을 거고 체력적인 부담이 있었지 않을까 싶었는데 필요한 기색도 없이 강력한 경기력을 선보였습니다. 주앙 페드루 선수, 첼시의 주앙 페드루 선수는 이날 자신의 프리미어리그 통산 100번째 경기를 치렀는데 이 100번째 경기에서 득점 및 리그 2연속 득점을 기록하면서 상승세를 이어나갔고 가르나초 선수도 본인의 프리미어리그 통산 99번째 경기에서 2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하면서 경기 맨 오브 더 매치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말로기스토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인 프로 커리어 159경기 만에 첫 득점을 성공시키면서 굉장히 또 뜻깊은 경기를 치르게 됐죠. 엔소 페르난데스 선수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날 보이지 않는 영웅으로 활약을 했는데 보이지 않는 영웅? 보였죠? 보였습니다. 굉장히 잘했어요 이날. 팀 내 최다 5개 슈팅이랑 11차례 공격 파이널 서드 진입을 기록하면서 중앙에서 굉장히 그 경기 조율을 잘 해주면서 본인도 공격 시퀀스의 가담을 활발히 하는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자, 울버햄튼은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 11경기 연속 무승, 자, 2무 9패를 기록하면서 구단 역사상 2번째로 긴 시즌 초 무승 기록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록은 83, 84 시즌, 83, 84 시즌에 만들었던 기록이고 당시에는 2부 강등을 겪는 그런 기록이었어요. 울버햄튼은. 자, 이날 경기에서 울버햄튼은 단 한 차례의 유효 슈팅도 만들지 못했고 경기 전체의 기대 득점 XG 값은 0.17에 불과했습니다. 지금 너무 못해요, 울버햄튼. 반면에 이제 첼시 같은 경우에는 XG 값이 3.38로 공격 효율성과 창의성에서 완벽히 우위를 점했습니다. 자, 이날 경기로 첼시는 승점 20점으로 리그 3위에 랭크되면서 선두권 싸움에 가세를 했습니다. 리버풀이 결과적으로 지금 뒤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승 경쟁에서 좀 떨어져 나가는 듯한 양상을 보이는데 첼시가 이제 우승 경쟁에 참가를 했습니다. 자, 울버햄튼 같은 경우에는 리그 11경기째 무승을 기록했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승점 2점으로 승점 2점 심각하다. 리그 22위로 지금 꼴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경기 6번째 경기로 빌라파크에서 펼쳐졌던 아스톤 빌라와 본머스의 경기. 본머스 아쉽습니다. 리그 초반에 보여줬던 상승 가도가 무색하게
이날 경기를 끝으로 리그 2연패를 기록하면서 수렁에 빠졌는데요. 리그 초반에 8경기 무패 행진을 보여줬었죠, 본머스가. 아스톤 빌라는 이날 본머스를 상대로 4대0 대승을 거두면서 프리미어리그 상승세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날 승리로 빌라는 리버풀전 패배를 완벽히 만회하면서 지금 굉장히 또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스톤 빌라도 프리미어리그의 뭐 강팀 중 하나죠. 강팀이라고 볼 수 있고, 이날 부엔디아 선수의 프리킥골을 시작으로 아마두 오나나 선수, 그리고 바클리, 로스 바클리, 그리고 도니엘 말런, 이 선수들까지 추가골을 터뜨리면서 4대0 완승을 거뒀습니다. 특히나 이날 경기에서 MOM으로 선정된 에밀리아노 마르티네스 선수를 얘기를 꼭 해야 되는데, 우리의 에밀신이 지난 리버풀전에서의 실수를 만회하는 활약을 보여줬어요. 클린시트를 기록을 했는데, 특히 경기 후반 중반부였죠. 모건 로저스 선수가 이제 핸드볼 파울을 범하면서 본머스에게 PK 찬스를 내주게 됐는데, 이 PK를 본머스의 에이스인 세메뉴 선수가 이걸 놓쳐요. 이걸 놓치는데 반면에 이제 에밀리아노 마르티네스 선수가 굉장히 잘 막은 거죠. 그 PK를 선방을 하면서 클린시트로 경기를 마무리를 했는데, 이 PK를 막는 장면뿐만 아니라 몇몇 굉장히 위험했던 장면들이 있어요. 그 드랍성 볼이었죠? 굴절됐던 그거를 막는 장면도 굉장히 집중력이 빛났던 장면이었고, 자, 그래서 리그 초반에 주춤하던 빌라는 다시 그들의 폼을 빠르게 찾아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본머스는 리그 초반에 좀 힘을 많이 뺐는지 후반에는 이게 더 큰 점수로 실점을 안 한 게 다행일 정도로 집중력을 많이 잃어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우나이 에메리 아스톤 빌라 감독은 본머스를 상대로 9경기 무패를 이어가고 있어요. 7승 2무로 9경기 무패를 이어가고 있고, 이 기록은 우나이 에메리 감독이 감독 커리어 통산 패배가 없는 두 번째로 많은 팀이고, 1위는 라요 바예카노, 프리메라 리가의 라요 바예카노고 11경기 무패를 기록을 했었대요. 이 라요 바예카노를 상대로는. 자, 본머스는 빌라파크 원정에서 최근 4경기 동안 승리가 없어요. 1무 3패를 기록 중이고, 최근에 2연패로 리그 초반의 상승 가도가 완전히 끊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날 경기로 빌라는 승점 18점, 골득실 플러스 3으로 리그 6위에 랭크가 됐고, 본머스는 승점이 같은 18점을 기록을 했는데 골득실이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9위에 랭크가 됐습니다. 자, 다음으로 7번째 경기, 지테크 커뮤니티 스타디움에서 펼쳐졌던 브렌트포드와 뉴캐슬의 경기. 브렌트포드 홈이죠. 브렌트포드가 후반전에 멋진 반전을 만들어내면서 한 명이 퇴장당한 뉴캐슬을 상대로 3대1 승리를 거뒀습니다. 자, 이날 경기에서는 이제 이고르 치아구, 브렌트포드의 이 브라질 공격수 이고르 치아구 선수가 이제 페널티킥을 포함해서 2골을 기록하면서 시즌 7, 8호 골을 기록하면서 팀의 승리를 이끌었어요. 이 전반전에 뉴캐슬이 뉴캐슬의 11번 하비반스 선수가 개인 능력으로 한번 싹 접어서 수비수들을 싹 녹이면서 왼발 슈팅을 가져가면서 그게 골로 연결되는 엄청난 골을 기록을 했거든요. 이게 또 본인 프리미어리그 통산 50번째 골이었어요. 50번째 골을 너무 멋있게 만들어내면서 이 뉴캐슬이 이제 이 원정 악몽을 떨쳐낼 수 있나, 이런 희망이 보이나 싶었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브렌트포드의 케빈 샤데 선수가 이 헤더를 무지하게 잘하죠. 이 발 빠른 선수인데. 헤더골이 나오면서 경기가 이제 다시 원점이 됐고, 뉴캐슬의 꽤 미들맨이죠. 이 센터백 이 덴번 선수가 이 브렌트포드의 우아타라 선수의 이 끊임없는 돌파를 좀 계속 연속적으로 제지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파울을 계속 범하고 결국 옐로우 카드 2장으로 퇴장을 당합니다. 그러면서 이 두 번째 카드를 받으면서 퇴장을 당할 때는 이 PK까지 주고 말아요, 브렌트포드에게. 그래서 이 PK를 이고르 치아구 선수가 성공을 시키면서 경기가 뒤집히고, 결국 그리고 또 경기 막판에는 뉴캐슬 센터백 티아우 선수가 이 실책이죠. 공이 흘러 지나가는 거를
이 이고르 치아고 선수가 집요하게 쫓아가서 결국에 득점을 성공. 3대1로 브렌트포드가 홈에서 승리를 거둡니다. 자, 지난주 크리스탈 팰리스전 2대0 패배에도 불구하고 브렌트포드가 올 시즌 10경기 만에 승점 13점을 쌓았습니다. 이는 팀이 4시즌 연속 달성한 성과고 여름에 새롭게 지휘봉을 잡은 키스 앤드루스 감독의 리더십 아래에서 안정적인 모습을 좀 이어나가고 있어요. 중위권에서. 자, 이날 브렌트포드는 전반전에 주도권을 좀 잡아갔는데도 여러 장면들이 득점으로 연결은 안 됐는데 후반전에 들어서 완벽한 반등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특히 그리고 이날 지난 시즌부터 이 스로인 공격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는데 브렌트포드가 이 스로인 공격으로만 9개의 득점을 성공시켰어요. 지금 브렌트포드는. 이는 지금 현재 프리미어리그 전체 1위 기록이고요. 스로인을 통한 득점이. 그리고 2위 팀이 크리스탈 팰리스거든요. 크리스탈 팰리스가 이걸 4골을 성공시켰는데 스로인을 통한 공격으로 거의 2배 이상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죠. 브렌트포드가 엄청나게 이 전략을 잘 쓰고 있다. 자, 그리고 우아타라 선수는 이제 덴번 선수랑 접촉 상황에서 처음에는 시뮬레이션으로 경고를 받았는데 그래도 계속 집요하게 돌파를 시도를 했고 결국엔 페널티킥까지 얻어내는데 성공을 했어요. 덴번 선수 퇴장까지 유도를 했고. 자, 그래서 브렌트포드는 이번 시즌 홈 6경기에서 4승 1무 1패를 기록하면서 이 지테크 스타디움을 리그에서 꽤나 까다로운 원정지 중에 하나로 만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뉴캐슬. 지금 챔피언스 리그 성적이랑은 별개로 리그 내에서 성적표가 좋지 않아요, 지금. 주중에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아슬레틱 빌바오를 상대로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3연승을 기록 중에 있죠. 바르셀로나한테 진 이후에. 유럽 대항전에서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니 이 지난번이랑은 또 다르게 리그에서는 또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난주에 웨스트햄 유나이티드랑 경기에서 3대1 패배에 이어서 리그 부진을 끊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흐름은 에디아우 감독 체제 이후 가장 나쁜 시즌 출발이고 지금 에디아우 감독은 원정에서의 부진뿐만이 아니라 리드를 지키지 못한다는 점도 문제예요. 이번 경기로 뉴캐슬은 이번 시즌 들어서 선제골을 넣고도 잃은 승점이 총 9점입니다. 이는 프리미어리그 팀 중 최다 기록이고 이날도 반스 선수의 그 멋있었던 선제골 이외에 유효슈팅이 단 1개뿐이에요. 치아고 선수의 페널티킥 득점 이후에는 집중력이 완전히 떨어지는 모습이었고 결국 수적 열세 속에 무너지게 됐습니다. 이로써 뉴캐슬은 프리미어리그 원정 9경기 연속 무승으로 악몽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자, 이날 경기로 브렌트포드는 승점 16점으로 리그 12위 그리고 뉴캐슬은 승점 12점으로 리그 14위. 지금 뉴캐슬 같은 경우에는 강등권이랑 격차가 불과 2점에 불과합니다. 자, 다음 8번째 경기 셀허스트 파크에서 펼쳐졌죠. 크리스탈 팰리스와 브라이튼의 경기 0대0 무승부로 좀 치열한 접전을 펼쳤는데 결국 경기는 각 양 팀의 결정력 부족으로 0대0 무승부로 경기가 마무리됐습니다. 자, 크리스탈 팰리스랑 브라이튼 M23 더비죠. M23 더비. 그들의 그 도시를 가로지르는 도로 M23번 도로. 그래서 이 더비가 M23 더비로 불리는 더비인데 자, 수정궁은 이때 이제 주중에 유로파 경기에서 이 마크 게이 팀의 주장이자 핵심 센터백이죠. 마크 게이 선수가 이제 부상으로 나오지 못했는데 난세의 영웅이 탄생한다고 19살 19세 수비수죠. JD 캠보트 선수가 이제 프리미어리그 데뷔 선발 기회를 잡았어요. 그래서 이 JD 캠보트 선수가 이제 크리스 리차즈랑 라크루아 선수랑 함께 3백 라인을 선보였는데 굉장히 안정적인 수비를 보여줬습니다. 후반 VAR 판정 장면에서는 그 리터의 PK 유도 상황에서 좀 억울한 장면이 있었는데 또 VAR로 PK 판정이 취소되는 장면도 있었고 또 이 크리스탈 팰리스의 이 글라스너 감독은 항상 핵심 선수 이탈 상황에서 대체 자원을 잘 활용하는 감독으로 유명하죠. 자, 이번에도 그는 타이링 미첼을 공격과 수비 양면에서 효율적으로 기용하면서 이 공수의 균형을 유지를 했고 만약 수정궁이 그 공격 진영에서 좀만 더 침착하고 그랬으면 팰리스가 이 경기를 잡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감상으로는
자, 브라이튼의 경우에는 지난 라운드에 이어서 지난 라운드 반짝이지 않을까 싶었는데 이 디에고 고메스 선수가 또 새로운 브라이튼의 핵심 공격 자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디에고 고메스 선수랑 이제 민테가 공격을 활발히 전개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마무리가 좀 아쉬웠죠. 브라이튼 경우에도. 자, 후반전에 브라이튼이 이제 팰리스의 체력이 떨어지는 틈을 노려서 공세를 좀 펼쳤는데 마지막 패스랑 그 결정적인 슈팅들이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브라이튼의 휘르첼러 감독은 본인의 프리미어리그 100번째 경기였는데 이날 경기에서 이제 승점 1점에 만족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크리스탈 팰리스는 홈에서 리그 12경기 무패를 이어갔고 6승 6무예요. 이는 지금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긴 현재 홈 무패 행진이고, 제이디 캠버트 선수는 지금 19세 103일의 나이예요. 19세 103일의 나이로 팰리스 구단 역사상 가장 어린 프리미어리그 선발 수비수가 됐습니다. 근데 또 이날 경기에서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좋은 활약을 보여줬거든요. 태클 2번 성공했고 인터셉트도 2번 성공, 그리고 클리어도 8번을 기록하면서 활동량이 돋보이는 완벽한 데뷔전을 펼쳤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브라이튼의 데니 웰백, 지금 리그에서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데니 웰백 선수가 이날 이제 브라이튼 소속으로 프리미어리그 150번째 경기 출전을 했습니다. 굉장한 기록이죠. 이는 이 팀의 루이스 덩크 선수의 277번, 그리고 파스칼 그로스의 228번, 그리고 솔리마치 선수의 190번의 출장에 이어서 4번째 기록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수정군과 브라이튼 같은 경우에는 서로 좀 치열한 공방 끝에 무승부를 기록하면서 경기가 마무리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 9번째 경기, 시티 그라운드에서 펼쳐진 노팅엄 포레스트와 리즈 유나이티드의 경기. 자, 노팅엄 포레스트가 리즈 유나이티드를 상대로 3대1 역전승을 거두면서 션 다이치 감독 체제 아래 첫 프리미어리그 승리를 거뒀습니다. 드디어 이겼어요. 이 승리로 노팅엄 포레스트는 개막전 승리 이후에 9경기 연속 무승 행진을 끊어내는 데 성공을 했고, 마지막 리그 승리는 그 개막전이었죠. 누누 감독이 당시에는 감독으로 있었던 당시에 개막전 승리 이후에 첫 승리입니다. 자, 노팅엄 포레스트가 프리미어리그에서 이제 개막전 이후에 첫 승리를 따냈고, 전반 일찍 이제 실점할 때만 해도 분위기가 좋지 않았어요. 이게 그 사보나 선수가 순간적으로 좀 방심을 하는 거를 이제 은메차 선수가 이게 침착하게 마무리하면서 리즈가 앞서가게 됐는데, 이제 쌍가레 선수가 빠르게 동점골을 기록을 하면서 흐름을 바꾸는데 성공을 했고, 자, 후반전에는 션다이치 감독의 교체 전술이 완벽하게 적중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3명을 한꺼번에 투입하면서 공격이 살아났어요. 그러면서 이제 깁스 화이트 선수의 그 헤더 역전골이 터졌고, 지금 2경기 연속 헤더골이죠. 깁스 화이트 선수는 지금 프리미어리그 5골 중에 4골을 헤딩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자, 지금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브렌트포드의 그 케빈 샤데 선수가 5골, 헤딩으로만 5골. 그래서 지금 헤딩 5골에 이은 헤딩골 2위에 지금 깁스 화이트 선수가 올라와 있고요. 이날 노팅엄의 허치슨 선수는 득점을 도우는 어시스트를 만드는 데 이어서 추가 시간에는 상대 수비 파울을 유도를 하는 장면으로 페널티킥까지 만들어내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페널티킥을 앤더슨이 마무리하면서 경기는 이제 완전히 노팅엄 포레스트 쪽으로 기울었고, 이 승리는 이제 노팅엄 입장에서는 좀 긍정적인 전환점으로 볼 수 있겠죠. 자, 다음 경기가 이제 리버풀 안필드 원정인데, 지금 리버풀도 좋지 않은 상황인데 이 다음 경기 어떻게 될지 A매치 브레이크 이후에 또 재밌는 경기가 펼쳐질 것 같고, 현재 승점 9점으로 노팅엄 포레스트는 19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자, 리즈 유나이티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 리그 5경기 중에 4패를 기록했어요. 아직 강등권은 아닌데 강등권이랑 1점 차입니다. 단 1점 차로 내려앉았고, 자, 리즈는 이날 승리를 했으면은 강등권을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는데 전반 20분 동안에만 슈팅을 8번이나 허용하면서 기회를 날리고 승점 11점으로 좀 위태로운 16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A매치 브레이크 이후에 아스톤 빌라, 맨시티, 첼시, 리버풀, 이 엄청나게 험난한 일정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자, 리즈 유나이티드가 이
험난한 일정을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지 A매치 브레이크 이후에. 자, 이것도 또 기대가 되고요. 요 얘기까지 드리면서, 자, 이 주말 예능의 마지막 경기, 맨시티와 리버풀, 에티하드 스타디움에서 펼쳐진 맨시티와 리버풀 경기, 너무 재밌는 경기였습니다. 자, 맨시티가 리버풀을 3대0으로 완파하면서 프리미어리그 우승 경쟁에 다시 불을 붙였습니다. 선두 아스날이랑은 이제 승점 4점에 불과하고요. 자, 그리고 또 이 경기가 이제 또 펩 가르디올라, 맨시티 펩 가르디올라 감독의 지도자 통산, 과거에 바르셀로나, 미넨, 모든 클럽을 통산해서 1000번째 경기였어요. 1000번째. 엄청나죠? 이 펩 가르디올라 진짜 레전드 오브 레전드 이 감독이 1000번째 경기였는데, 이거를 또 리버풀이라는 강팀을 상대로 본인의 맨체스터 시티는 기념비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주면서 이 1000번째 경기를 승리로 가져가게 됐습니다. 자, 시티가 초반부터 굉장히 압도적인 흐름을 보여줬어요. 초반에 이제 도쿠가, 우리 이 도쿠가 이 PK를 얻어냈죠. 리버풀의 마마르다슈빌리 골키퍼를 상대로 PK를 얻어냈고, 이 PK를 홀란드가 처리를 했는데, 이 홀란드 선수가 PK를 간간히 놓쳐요. 이날도 PK를 놓쳤습니다. 우측 하단으로 찰 때마다 이걸 막히는데, 또 이 우측 하단으로 홀란드가 PK를 때렸고, 마마르다슈빌리 골키퍼가 그거를 족보를 잘 보고 왔어요. 잘 선방을 해내면서 이 경기 좀 재밌어지나 싶었는데, 결국 또 혼란, 또 될 놈 되리죠. 누니에스 선수의 크로스를 혼란이 미묘하게 머리 맞고 결국엔 골로 연결이 되면서 맨시티가 앞서 나가면서, 이날 이 혼란의 헤딩골은 그의 프리미어리그 99호 골이었습니다. 이제 100호 골까지는 한 골 남았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이번 시즌 총 11경기에서 14골을 기록하면서, 진짜 또 엄청난 선수예요. 리그 역사상 지금 이 시점 11라운드에 두 번째로 많은 득점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기록도 본인입니다. 홀란드 본인이고요. 이 기록이 22-23 시즌 11경기에 17골을 넣었었습니다. 당시에. 자, 미친 선수입니다, 진짜. 자, 그리고 또 반다이크가 또 추격하는 헤더골을 성공을 시켰었는데, 이게 이제 로버트슨 선수가 고개를 숙이면서 그 헤더볼을 피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옵사이드 간섭 판정이 돼가지고 골은 취소가 됐는데, 저는 이게 옵사이드로 판정이 된 게 조금 아직은 좀 의문스럽기는 합니다. 이게 왜 옵사이드인지. 우선은 그래서 골이 취소가 됐고, 자, 그래서 다시 맨시티의 얘기를 드리자면은, 자, 펩 가르디올라 감독이 이끄는 이 시티가 이번 시즌 거의 최고의 경기였죠. 페널티킥이 막힌 이후에도 압박은 전혀 줄지를 않았어요. 필포드는 미드필드 깊은 위치에서 좀 리듬 조율도 하고 템포 유지를 하면서 경기를 좀 풀어나가려고 노력을 했고, 또 셰르키 선수는 이제 공격 활로를 좀 열어보려고 많이 노력하는 모습도 보였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베실바 선수가 좀 눈에 띄었는데, 도쿠는 이따가 얘기할 겁니다. 이 베실바 선수가 현재 맨시티 공격 상황을 보면은 윙을 가운데로 보내면서 순간적으로 4-4-2, 플랫 4-4-2를 만들면서 공격 전개를 해나가는 모습이 많이 보이는데, 여기에서의 포인트가 저는 베실바 선수 같았어요. 베실바 선수가 굳이 좀 이제 한국인으로서 비유를 하자면 이재성 선수 같이 윙이나 중앙 가리지 않고 엄청난 활동량을 보여주면서 볼을 계속 풀어주고 리턴 받고 다시 연결해주면서 거의 모든 공격 작업에 구심점 역할을 해준 선수가 베실바 선수였다. 저는 그렇게 봤고, 자, 그리고 드디어 이제 도쿠 차례입니다. 도항. 이 경기는 이제 도쿠로 시작해서 도쿠로 끝났어요. 이 영상의 지금 썸네일도 도쿠로만 지금 채울 예정인데, 지금 현 지구상 왼쪽 윙? 축구 자체를 그냥 제일 잘하는 선수 같아요, 도쿠. 조금 오바라고 표현해도 될까요? 비니시우스보다도 잘하는 것 같아요, 저는. 너무 잘하더라고요, 이날 경기 보니까. 공격뿐만 아니라 수비 상황에서도 부지런하게 내려와서 도움을 주는데, 보통 이 윙이 수비로 내려왔을 때 수비 작업을
같이 협력 수비를 한다면은 볼을 잡고 패스를 이어주면서 풀어나가는 게 기본적인 펩 축구이기도 하고 현대 축구에서도 당연한 장면이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도쿠는 패스를 하지 않아요. 거기에서 드리블을 칩니다. 근데 그 드리블이 다 뚫려요. 드리블을 다 뚫고 나가요. 그리고 수비수 두세 명 달고 뛰는 거는 일도 아니에요. 그냥 밥 먹고 누워있는 것처럼 그냥 쉽게 합니다. 드리블로 뚫고 나가는 거를. 지금 그냥 뭔가를 깨달은 것 같아요, 도쿠는. 패스 자체도 받는 선수를 향해서 패스를 찔러주는데, 이 볼의 커브를 받는 선수가 딱 받아서 바로 슈팅을 때릴 수 있게끔 커브를 주면서 정확하게 찔러줍니다. 와, 정말 너무 놀라운 장면들이 많았고, 특히 그 하이라이트죠. 후반 63분에 직접 감차로 이 득점까지 성공을 해냈는데, 제가 이 라이브 중계할 때도, 야, 지금 이 도쿠 이 정도면은 본인이 마무리 능력만 갖출 수 있다면 아자르라고 표현해도 될 만큼 활약이 뛰어나다 라고 표현을 했는데, 바로 후반 63분에 본인이 골까지 기록을 했습니다. 엄청난 가마차기로 득점을 성공을 했는데, 와, 그 골이 들어가는 순간에는 거의 새로운 PL 킹의 탄생, 이런 머릿속에 그런 멘트까지 생각이 날 정도로 진짜 엄청난 장면이었어요. 엄청난 장면이었고 엄청난 활약이었습니다, 도쿠는. 자, 그래서 맨시티는 이로써 모든 대회 포함해서 4연승을 달리고 있고 리그 2위로 복귀를 하면서 아스날이랑 이제 우승 경쟁 가도를 이제 불을 딱 붙이는 경기였죠. 자, A매치 브레이크 이후에는 가뿐할 것 같아요. 성적이 부진한 뉴캐슬 유나이티드를 상대하게 됐고, 이 정도 경기력이면은 시티가 가뿐하게 이기겠죠, 뉴캐슬. 자, 그리고 반면에 리버풀, 그 아스톤 빌라전도 이기고 챔피언스 리그에서 레알 마드리드 상대로도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주면서 좀 자신감을 얻고 상승 가도로 갈 것 같은 분위기였는데, 에티하드 원정에서는 완전히 다른 팀이었어요. 너무 못했습니다. 시작부터 수비 라인은 깊게 내렸고 깊게 터졌다는 표현이 맞아요. 맨시티의 공격이 더 활발했기 때문에. 도쿠의 스피드를 전혀 제어하지 못했고, 브래들리 같은 경우에는 또 살라를 얘기를 안 할 수 없는데, 살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라일리 선수가 가지고 놀았죠. 지금 리버풀 팬분들은 꽤나 답답할 것 같아요. 지금 리버풀이 아니라 살라풀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살라를 왜 이렇게 믿어주고 계속 기용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될 정도로 키에사나 학포를 쓰는 게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살라를 계속 사용하면서, 근데 살라는 지금 에이징 커브가 확실히 온 것 같습니다. 너무 못하고 해준 게 많으니까 킹 준 게 간만대인데, 살라 선수가 당연히 잘 했으면 좋겠지만 리버풀이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다른 선택을 하는 게 맞아 보입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그리고 또 에키티케 선수는 영향력이 전혀 없는 모습이었고, 알렉산더 이삭 선수도 나오지 못했고. 자, 그러면서 이제 리버풀은 어떤 식으로 경기를 풀어가려고 했는지 그런 컨셉도 안 보이고 그냥 너무 못했어요. 그냥 진짜 그냥 팀 컬러 자체가 살라라는 것밖에는 보이지 않았고, 그러면서 이제 리그 총 11경기 중에 5패를 기록하면서, 자, 8위로 추락했습니다, 리버풀. 지금 우승 경쟁에서는 좀 밀리는 모습이고, A매치 브레이크 이후에는 이제 노팅엄 포레스트전인데요, 안필드에서. 우승 경쟁에는 적신호가 켜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제레미 도쿠 선수 같은 경우에는 한 경기에서 드리블 성공 10회 이상, 경합 승리 10회 이상, 찬스 메이킹 3회 이상, 유효 슈팅 3회 이상, 득점 하나, 이걸 모두 기록한 프리미어리그 최초의 선수에 올랐습니다. 근데 이게 최초라고는 하는데 이전에 19년도 4월에 첼시 웨스트햄전에서 아자르 이후의 기록입니다. 아자르 이후 이런 기록을 만든 최초의 선수래요, 도쿠가. 엄청난 활약을 했다라는 얘기죠, 도쿠. 자, 펩 가르디올라 감독 통산 1000번째 경기였고
716승을 거뒀습니다. 아, 엄청난 감독이에요. 근데 이 716승 중에 388승이 맨시티에서 이루어낸 승리입니다. 자, 맨시티의 레전드 감독으로 부르기에 모자람이 없고 모자람이 없죠. 자, 그리고 맨시티 도쿠가 너무 잘하는 경기였고, 맨시티 이번 시즌 아스날과의 우승 경쟁에서 꽤 강력한 모습을 보여줄 것 같아요. 맨시티 이런 경기 흐름이라면. 그래서 맨시티는 리그 2위, 리버풀은 리그 8위로 이번 11라운드가 마무리가 됐다까지 말씀드리면서 10경기 모두 리뷰를 해드렸습니다. 자, 이번 라운드 같은 경우에는 우승권 팀들이랑 중하위권 팀 모든 팀들한테 좀 주목할 만한 흐름의 변화가 있는 라운드였던 것 같아요. 특히나 우승 경쟁 팀들인 이제 아스날이랑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4점으로 승점 차가 좁혀졌고, 썬더랜드 같은 경우에는 그들의 무패 행진을 이어가면서, 홈 경기 무패 행진을 이어가면서 2부 리그에서 올라온 승격팀의 그 초반 언더독의 강세를 계속 유지를 해주는 모습을 보여줬고, 또 하위 팀들 역시도 또 역전이나 기세 반전, 뭐 이런 테이블 뒤집히는 모습도 보이면서, 그치만 아직까지 지금 리그 초중반이죠. 아직까지 그 승점 차가 크게 벌어지지는 않은 상태인데, 자, 뭐 이런 경기들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11라운드 제가 이제 리뷰를 진행을 해봤는데,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고, 이번 주 이제 A매치 브레이크 이후에 12라운드 위클리 리뷰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너무 오래 떠들었네요, 혼자서. 모든 경기 리뷰 들어주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 12라운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